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는 시작합니다. 내란 특검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특검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게 됐군요. 네, 내란 특검은 오늘 오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또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특검에서 19시간 고강도 조사를 사흘 전에 받았는데요. 특검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장 청구서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위증 혐의 등이 담긴 거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상민 전 장관이 받는 혐의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 전화해 일부 언론사에 전기와 물을 끊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이 해제된 날엔 삼청동 안가에서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내란 사태를 방조한 걸 넘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특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직권남용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미수가 아닌 명백한 행위라고 밝히며 여러 구체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리적 부분은 충분히 검토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구두로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했지만 특검은 위증이라 판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나흘 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재소환을 앞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최상병 특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부를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내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 피의자로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은 재작년 7월 말 윤 전 대통령이 수사 보고를 받고 화를 낸 거로 알려진 수석비서관 회의에 조 전 실장도 참석했던 만큼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참모진이었던 전 군사보좌관 박진희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7월부터 8월까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와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입니다. 오전 출석 모습 보시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경로에 대해서 전해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특검에서 진술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관련자분들이 경로는 있었다고 진술을 하셨기 때문에 순직한 최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특검은 또 지난주 금요일 참고인으로 조사한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도 오후 2시부터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권준수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진법사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간부는 모레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이 대표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어제 당 개혁신당 대표로 재선출된 이 대표는 2022년 재보궐선거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입니다. 특검은 이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만큼 연루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정희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월요일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이 대표가 25일까지 해외 일정이 있어 영장 집행이 미뤄졌다고 배경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와 김 전 의원, 명 씨 등이 한자리에 모인 이른바 7불사 회담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폭로와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을 거래하려 했다는 의혹인데 앞서 이 대표는 김 전 의원의 요구를 현장에서 거절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특검은 또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가 모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특검은 지난 18일 윤 전 본부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2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장시간 조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던 최호 전 경기도 의원이 오늘 새벽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최 전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검은 소환 등 수사와 관련된 최 전 도의원에게 일체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네, 내일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소환한 날짜인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또 작년에 치러진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은 물론 20대 대선에서 명시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의혹도 살펴볼 계획이었습니다. 또 대선 토론 과정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추궁할 계획이었는데요. 특검은 내일 통보한 시간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불출석이 확정되면 수사 방향을 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일본에 이어 유럽도 대미 상호관세 15%를 부과받게 됐습니다.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8월 1일이 다가오면서 정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디데이 하루 전날인 오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베센트 재무장관이 만나 막판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막판 협상을 앞둔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일단 일본과 EU의 상호관세로 최종 결정된 15%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오는 8월부터 25%, EU는 30%의 대미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 약속과 시장 개방 등 미국의 요구에 맞춰 예상보다 크게 관세율을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일본이나 유럽, 한국 모두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그만큼 경쟁 품목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과 EU가 받은 15% 또는 더 낮은 관세 협상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10%가량 더 비싸게 판매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협상에서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 산업 경쟁력은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2 고위급 통상협의가 불발된 뒤부터는 특히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베센트 재무장관의 회담이 다시 성사됐습니다. 구 부총리는 모레인 30일 미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일 상호 관세 부과가 시한인 만큼 이번이 사실상 막판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관련 대응을 이어가면서 일단 구 부총리와 베센트 장관의 막판 협상 직전까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과 EU는 대규모 투자금을 무기로 협상을 타결시켰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EU와 다른 협상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바로 조선업 협력 방안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해양 패권에 맞서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미국은 이제 군함을 만들 기술이나 시설은 물론 인력도 마땅치 않을 정도로 조선업이 쇠퇴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맹국 가운데 뛰어난 조선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최근까지도 미국 인사들은 한국에 올 때마다 거제와 울산 조선소를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 측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재 양성과 시설 기반 마련까지 직접 투자만 끝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미국의 조선업 육성을 돕는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시장 개방도 협상 카드로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규제와 쌀을 포함한 농산물 수입 확대를 놓고도 정부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일본과 영국, 베트남 등 다른 나라의 경우 모두 일정 수준으로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네, 관세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호 관세 협상 마무리까지는 나흘 남았지만 이제 반도체 관세가 시작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중으로 미국의 반도체 관세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 수출에서 자동차와 함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에도 관세가 부과되는 건데요.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은 유럽연합과의 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2주 뒤 반도체 관세가 발표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고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세를 물린다는 계획입니다. 2분기에 자동차 관세 폭탄을 먼저 맞은 현대와 기아차의 경우 매출이 늘었는데도 영업이익이 줄면서 충격이 현실로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관세가 부과될 경우 비용 부담 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경입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여야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난달 여야가 합의로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지 한 달 만에 더 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겁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으로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사주 소각 등은 이번 개정안에선 빠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즉각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통과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또 개정을 추진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과도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등의 노란봉투법도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데 다음 주 초 본회의를 앞두고 입법 대치 전운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일본에 이어서 유럽연합도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것을 두고도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죠? 네, 미국과 관세 협상 시한이 다음 달 1일이죠.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회의에서 국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과 특사단 등이 최전선에서 분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정부를 믿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뒤에서 총질하기 바쁘다며 말 한마디가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정쟁을 삼가라고 경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실패한 것처럼 낙인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과 기업, 국민의 삶은 걱정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생사가 걸린 만큼 관세 협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기업 때려잡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세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자 대미 투자 확대 등 기업들의 협조를 구하면서도 동시에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때리고 뒤에서는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팀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데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은 오늘 아침부터 이준석 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각종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는데도 특검이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정치적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압수수색 시기와 방식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정당한 조사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임기를 개시하는 첫날 무리하게 이루어진 특검의 압수수색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어제 전당대회에서 98%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1년 2개월 만에 개혁신당 당대표로 복귀해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압수수색으로 취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부탁을 받아 공천 개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였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아침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특검의 압수수색 시기가 공교롭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뭐 현행범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특검이. 국민의힘은 이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특검의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도를 넘고 있다며 지난 2주 동안 자당 의원 4명에 이어 이 의원이 대표로 선출된 직후에 압수수색을 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정도를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은 송 비대위원장 입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빌부터 일탈 행위를 함께한 국민의힘 주요 구성원들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며 관심을 꺼달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앞으로 조사 대상은 더 늘어날 거라며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것만이 국민의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자성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8.2 전당대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의 막판 경쟁이 뜨겁습니다. 충청과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승한 정청래 후보는 기세를 몰아 굳히기에 들어간다는 각오인데요. 지난주엔 박찬대 후보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은 정청래 후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력한 개혁당 대표 후보 정청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후보님 얼굴이 요즘 좀 많이 타셨어요. 아무래도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에 전국적으로 안타까운 수해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뭐 선거 운동보다는 수해 복구 작업에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 당에서 선거 운동 중단하고 수해 복구에 임하자. 그래서 저는 당 방침에 따라서 수해 복구를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열흘 넘게 13군데, 이동거리만 3,600km 정도 되던데요. 하다 보니까 얼굴이 까맣게 이렇게 변했는데 수재민들의 속 타는 심정, 그 속이 저는 더 까맣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집중호우 여파 때문에 경선이 좀 최소화되면서 뭐 원삭 경선 그리고 뭐 통합 경선 치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경선이 변화되면서 뭐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유불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네. 수재민들의 그 망연자실한 눈망울, 주름진 얼굴, 한숨 한탄 그것을 현장에 가면 많이 느낄 수 있고요. 상상해 보세요. 지붕 위에 냉장고가 떠다니는 상황 그리고 재산의 전부일 수 있는 소가 떠내려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서 그분들 만나보면 정말 그 눈물 없이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토마토를 다 버렸고 멜론, 수박, 고추밭이 다 망가져가지고 단 1%도 건질 게 없는 그래서 그거를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버섯 농장에 갔는데요. 진짜 버섯이 다 썩어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서 마스크를 쓰고 치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무심히 쳐다보는 그 농민들, 축산 농가들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예, 이재민들을 향한 또 피해 농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표현해 주셨는데 전 국민이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요. 충남과 영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이 62.55%입니다. 지금 현재는 박찬대 후보를 25%포인트로 앞서고 있어요. 이 정도면 내가 이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신지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이런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전당대회 처음 출마를 하면서 결과는 국민과 당원들의 마음에 맡기겠다. 저는
제가 할 일만 충실히 하겠다. 그리고 계산한 바가 없고요. 결국은 제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 노력이 당원들, 국민들의 마음에 닿지 않으면 별무 소용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할 뿐입니다. 예. 뭐 지금까지 충청권, 영남권이지만 투표율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정부 첫 집권 여당 대표에 대한 기대감, 열망이 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님은 동의하시나요? 저는 저에 대한 압도적인 표차도 그렇지만 예. 실제로 제가 놀란 것은 역대급 투표율이었습니다. 충남에서 50%가 넘었고 영남에서는 60%가 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투표율이 제 기억으로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이 끝났고 뭐 대선 경선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높을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과의 전쟁을 잘 수행해달라. 그러려면 강력한 개혁 리더십이 필요하다. 거기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정광석화처럼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해치우겠다 하는 저에 대한 열망, 기대 이런 거에 대한 표심의 표출이 아닐까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높아도 너무 높으니까요. 그래서 약간 두렵기까지 합니다. 예. 지금까지 충남, 영남권에서 진행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투표율 속에 네. 25%포인트라는 큰 격차로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지역은 호남권이잖아요. 네. 이제 호남권 권리당원의 30%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호남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은 뭔가요? 제가 3년 전에도 이재명 대표 전당대회 때 제가 최고위원 해서 1등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호남이든 영남이든 경기든 수도권이든 뭐 강원 제주권 저에 대한 득표율이 똑같았어요. 이렇게 일관되게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나올까? 예.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도 비슷했어요. 그걸 보면서 지금의 당심이라는 것이 지역과 크게 상관이 없다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충남과 영남이 예. 투표율은 좀 달랐지만 득표율은 어쩌면 이렇게 정확할까? 자로 잰 듯. 네. 그래서 많이 놀랐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두 후보 모두 친명계이자 이제 찐명계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는데 뭐 이번 선거가 그래서 인물 경쟁보다는 개혁 노선이나 당 운영 방식에 대한 선택으로 좀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아까도 저희 인사 첫머리에서도 강력한 후보임을 내세워 주셨는데 네. 강력한 그런 개혁 리더십 트레이드 마크인 기조 계속 이어가실 생각이십니까? 네, 당연합니다. 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사람들이 그럼 헷갈리고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강력한 개혁당 대표가 되겠다. 최전방 공격수로 골게터로 골을 넣듯이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시원하게 하겠다. 그렇지만 당대표는 공격만 하면 안 된다. 최후방 수비수 골키퍼로서 날아오는 화살을 다 막겠다. 그래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처럼 진중하게 당을 이끌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이라는 것은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거든요. 예전에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도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네. 개혁 작업은 시간을 많이 준다고 늦춘다고 잘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에서도 승리하려면 시간과 공간을 장악하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시간을 질질 끌어봤자 저항에 반항에 반대에 시간을 줄 뿐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어느 인터뷰에서 했습니다만 예.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저는 일주일이면 가능하다. 왜냐하면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하는데 물리적으로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다. 네. 그리고 좀 더 토론하라. 그렇다면 늦춰도 저는 한 달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 3법 같은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같은 경우는 지난 국회에서 이미 다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그 안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네. 조금 미세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렇고요. 검찰개혁 같은 경우도 공수처,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로 하자라는 것은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법개혁 같은 경우도 대법관들이 경무에 시달린다면서요. 네. 수사 기록을 다 못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된다면서요. 그래서 네. 본인들의 일거리를 좀 줄어들기 위해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겠다. 근데 정부의 국가조직의 어느 조직에서도요. 인원 늘려주겠다, 예산 더 주겠다는데 반대하는 데는 지금 대법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입법 발의한 것은 우리 앵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다 평가를 받습니다. 예. 왜 근데 검사와 판사는 평가를 받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판사 평가 같은 경우 대법원 규칙에 불과해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자주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국회에서 5명, 법조계에서 5명, 법원 내부에서 15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에 반영하자. 너무나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 안 해왔거든요. 그것도 냈고요. 그리고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정당이 해산됐습니다. 그때 혐의가 내란 예비 음모였어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내란을 직접 저지른 윤석열이 속해 있었던 당이거든요.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하면 정당이 해산됐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는데 그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무겁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국회 의결로 국무회의의 심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헌법 개정안도 제가 냈습니다. 예.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입니다. 내란과의 전쟁 중이고 저항의 시간을 줄 필요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광석화처럼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도 발의한 상태신데 네. 근데 이게 현실화될 것이냐, 네. 현실화 가능성이나 또 역풍의 우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역풍과 후폭풍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겁니다.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예. 헌법상 정부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법무부가 대신하는데요. 네. 근데 제가 낸 것은 법무부가 하더라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데요. 국회에서 의결로 국무회에서 이걸 심의를 해달라. 그러면 국회에서 의결로 온 것을 심의조차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무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것은 심판 대상이 된다. 그럼 법무부가 그 임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국회가 직접 심판을 제소하는 것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예. 위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피해가면서 국회 의결을 통해서 이렇게 국회에서 의결했으니 예. 국무회에서 심의하고 제소를 하든지 안 하든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판단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국민정당에선 심판 청구법에 대한 설명을 좀 덧붙여 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강력한 개혁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당대표가 되시면은 네. 야당과의 관계 설정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한다면은 협치를 좀 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협치보다는 내란 네. 척결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을 가다가 누가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 때린 사람이 먼저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있는데 맞은 사람이 가서 악수하고 우리 잘 지내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 당원이지 않았어요. 12.3 내란 때, 비상계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구속되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입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 지금 국민의힘 관련자 국회의원들도 포함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수사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내란에 동조했거나 내란을 방조했거나 아니면 내란에 대한 부하 수행을 했다거나 이런 혐의가 발견되면 당연히 국민들은 국민의힘은 내란당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저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돼 이런 요구들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민주당 당에서는 그 부분을 받아 안아서 같이 국민들과 함께 예. 싸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국민의힘에 대응하는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봤고요. 그리고 다시 전당대회 얘기로 돌아와서요. 네. 그동안 이제 네거티브 없는 선거, 원팀 모드를 네. 이제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강선우 후보자 사퇴를 놓고 두 네. 분의 의견이 조금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계속 강선우 후보를 향해서 곧 장관님 그리고 사퇴 후에는 이제 동지애를 강조하셨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 듣고 특별한 싶습니다. 이유도 없고요. 의견이 분분할 필요도 없고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대통령이 강선우 의원을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는 것은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강선우 의원 축하한다. 곧 장관이 되겠네.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근데 당신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상식선에서 강선우 곧 장관 축하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 근데 여차저차해서 지금 이제 어려움에 처했어요. 근데 정치나 사상과 이념과 제도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인간 강선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위로하면 안 됩니까? 예. 제가 위로한 거예요. 그리고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 이것이 상식적인 자세 아닌가요? 저는 의견이 분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식적인 자세. 앵커를 잘 모르지만 우리 앵커가 어디 가서 길을 넘어졌으면 손을 예. 내밀어서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떠나서 예. 저는 그런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폭염 관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휴일인 어제 새로 97명의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질병관리청 감시체계 자료를 보면 어제 전국 응급실 500여 곳에 열 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증상으로 97명의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다행히 추가되지 않았는데요. 지난 5월 15일 이후 누적 환자는 2,454명으로 지난해의 2.5배에 달하고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11명으로 작년보다 7명 많습니다. 보건당국은 가장 더울 때인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과 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는 되도록 그늘로 다니면서 물을 자주 마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염의 기세가 절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도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한낮에 논밭이나 비닐하우스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쓰러지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경북 김천시 감천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천도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곳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제가 있는 곳은 경북 김천의 농경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벼가 한창 익어가고 있고 그 뒤쪽으로는 포도가 잘 자라고 있는 비닐하우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변을 둘러보면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늘이 하나도 없다는 뜻인데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등줄기에 땀이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덥습니다. 또 내리쬐는 햇볕도 워낙 뜨거워서 피부가 타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긴팔 옷이 아니면 화상을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로 뜨거운 날씨입니다. 제가 이곳 김천시 주변을 다니면서 논밭을 둘러봤는데요. 역시나 농민들이 일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경상북도와 김천시는 한낮 농사일을 피해야 한다고 안내도 하고 또 경로당 같은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라는 안내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의 하나로 농민들에게 물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자체의 이런 활동에도 워낙 무더운 날씨에 고령자가 많은 농촌에서는 온열 질환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제 그러니까 지난 26일까지 집계된 자료를 보면 온열 질환 환자는 전국에 2,300명이 넘고 사망자도 11명에 이릅니다.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온열 질환은 더위가 여러 날 길게 이어질 때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곳 김천도 지난 22일을 시작으로 폭염 경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온열 질환 발생 위험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 농민들 말을 들어봤는데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작업을 하고 오전 10시 정도면 거의 작업을 멈춘다고 합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졌을 때는 이곳의 농민들처럼 한낮에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물을 자주 마시고 마을회관이나 은행처럼 시원한 곳에서 자주 쉬어야 온열 질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김천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지난 20일 폭우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2명이 실종되면서 일주일 넘게 소방과 군경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면서 수색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네, 경기 가평군 대보교 근처 수중보입니다. 네, 조금 전부터 수색 작업이 재개됐다고요? 네, 경기 북부 소방본부는 오후 3시부터 수중 수색을 재개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대보교 근처에 있는 수중보인데요. 조금 전까지 이곳에서 119 대원들이 수중보 수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일리에서 신청평대교까지 조종천 구간에 설치된 수중보 근처에서 구조대원들이 잠수해 집중 수색을 펼칩니다. 소방은 경찰과 군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수색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이번 폭우로 6명이 숨졌고 2명이 실종됐는데요. 마일리에 있는 캠핑장을 찾았다가 실종된 가족 중 큰아들은 구조됐지만 아버지와 둘째 아들은 숨진 채 발견됐고 어머니는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또 덕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 역시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 북부 소방본부는 신청평대교부터 청평댐까지 북한강 일대에 보트를 띄우고 수중 음파 장치로 강바닥 수색에 나섭니다.
팔당댐에서도 부유물 수색을 위해 드론을 날리고 도보 수색과 헬기를 띄우는 등 소방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모두 동원해 수상과 공중에서 동시에 탐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연일 이어지는 폭염 때문에 수색 작업이 좀 걱정입니다. 지금 가평 일대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가평 일대는 기온이 섭씨 35도에 육박합니다. 소방은 실제로도 폭염이 수색 작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폭염 경보가 지금 가평 관내에 지금 발령 중입니다. 휴식 시간도 지금 점심 시간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더울 때 충분한 휴식을 지금 취하도록 지금 우리 조치하고 있고요. 폭염에 진흙과 토사가 굳어 소방대원들의 이동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방은 대원들 체력과 건강에 대해서도 물속에서 움직이는 대원들이 체력 소모가 큰 만큼 수색구역마다 냉방버스를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은 대원들이 더위에 지치면 그곳에서 쉴 수 있도록 해 온열 질환이나 안전사고가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가평군 대보교 인근 수중보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네, 주말과 휴일에 이어진 극한 폭염에 이어서 오늘도 경기와 강원 곳곳에는 38도 이상 오르며 가마솥 더위가 계속됐습니다. 또 되살아난 8호 태풍의 영향으로 더위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도 36도를 넘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졌다고요? 네, 오늘도 이중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극한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여전히 일부 산간과 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낮에 정선이 38.2도로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 강원과 경기 곳곳에서도 38도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에서도 노원구와 동대문구는 38도 이상, 공식 관측소가 있는 종로구 송월동은 36.3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극심한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어젯밤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했던 8호 태풍 꼬마이가 다시 세력을 강화해 태풍으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8호 태풍은 중국으로 향할 걸로 보이지만 태풍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남동풍이 강화해 서쪽 지방의 폭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내일도 37도, 모레는 36도까지 오를 걸로 내다봤는데요. 이번 주에도 강도 높은 폭염이 계속될 걸로 보이는 만큼 햇볕이 강한 오후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하게 된다면 물과 그늘, 휴식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방부, 통일부 등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강유정입니다. 신임 국무위원 및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식 관련해서 브리핑 하나 있고요. 비서실장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에 애써달라면서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2번 기회가 없다. 실패한 창업자와 인재들이 재기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는 김여정 북한 노동부 부부장의 담화문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평화적인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동영 장관은 지난 몇 년간의 적대적인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은 만큼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는 계엄 사태 후 국방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에게는 전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조세 정상화에 힘써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한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한 부산 지역 여론이 매우 좋다면서 해수부 이전을 추진하는 이 대통령을 향해 정광석화 같다, 부산 스타일이다 라는 말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수보회의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제5차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면서 침체된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있음을 체감하게 된다 덧붙였습니다. 이어 휴가철을 맞아 어김없이 나타난 바가지 요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소비 쿠폰의 정책 효과마저 반감시킬 수 있는 만큼 요금 점검, 현장 계도, 행정 처분까지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휴가지 물가를 관리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모든 내각과 대통령실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면서 폭염을 식혀줄 단비처럼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시원한 소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가 재벌 총수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는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재벌 총수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면서 국익이 달린 중요한 외교 협상을 앞두고 근거 없는 억측을 남발한 국민의힘 측에 유감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서 시작된 관세 협상은 정부와 재계는 물론이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공동 대응해야 할 사안입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민관뿐만 아니라 국회도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신임 내각 임명장 수여와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에 대한 대통령실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새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평가절하하며 대화에 나설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대남 메시지인데 이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남 메시지를 담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대해선 성의 있는 노력으로 언급하면서도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대북 방송 중단은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가역적으로 되돌려 세운 것에 불과하고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동족 흉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역시 한미 동맹에 대한 맹신 등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며 한미 연합연습 중단을 압박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이재명 정부 출범 50여일 만에 나온 첫 대남 메시지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의 본격적인 업무 개시에 맞춰 발표됐습니다. 북한이 적대적 독일 국가 관계를 재확인하고 있지만 특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극적인 비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수위 조절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담화 내용에 유의하고 있다면서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고 통일부 역시 일일비할 일이 아니라면서 이런 평가도 동시에 내놨습니다. 이번 담화는 북한 당국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합니다. 대북 확성기 심리전 방송 중단 등 이딴 유화적 손짓에도 북한이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서면서 새 정부에서도 당장은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훈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세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아침 이준석 의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어제 당대표에 선출되자마자 일어난 일이어서 이준석 의원은 특검이 정치적으로 오해 살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찬성 25,254표, 득표율 98.22%. 지금 윤석 당대표께서 아주 안떠하는 표정입니다. 정말 안떠하는 표정.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부로 명태균 씨의 부탁을 받아 공천 개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였습니다.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 제가 뭐 현행범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특검이.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검의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당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직후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소환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에 김 씨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김 씨는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여사 일가의 가족회사죠. ESIND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김 씨 장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특검이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하기도 했죠.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들어온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네, 김건희 특검이 황순남 KB캐피털 전 대표를 소환했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황순남 KB캐피털 전 대표를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이준석 대표의 의원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 어제 당대표로 새로 선출이 됐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화환까지 받고 이렇게 좋은 날이었는데 하필 오늘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내가 현행범도 아닌데 이거 정치적 수사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할 때만큼 더 강하게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 나왔던 걸로 봤을 때 이것을 정치보복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부끄럽지 않은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정치보복성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특검에서 밝힌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들어온 지 며칠 안 됐거든요. 미국에 갔다가 그 내용들을 특검들이 알고 있었고 귀국한 이후에 이런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에 정치적 보복성으로 보기보다는 기존에 준비됐던 내용으로 봐야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당시에 당 대표였던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털고 가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당대표에 뽑히자마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지원 사격에 나섰어요. 미운살이 단단히 박힌 거죠. 그리고 사실 많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미운살이 박혔다라는 거는 예상을 했습니다. 혹시 지난번 그 대통령 TV 토론회 때 보면 사실 여러 후보들 중에서 당시 이준석 후보가 지금 이재명 후보를 한간의 말로 탈탈 털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준석을 탈탈 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본인도 얘기했듯이 아주 긴급한 현행범 이런 사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의 방식을
택한 거는 망신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 의원실을 사용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회관 안에는 본인의 집무실도 없고 뭐 자료가 없는 상황인데 굳이 지금 꼭 의원실을 찍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거라든지 또 새벽 시간대에 자택을 들이닥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힘든 시간을 이렇게 택한다라든지 이런 방식의 문제라든지 시기의 문제가 상당히 공교롭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특히 지금 이달 말까지 미국 관련돼서 관세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여야 할 거 없이 미국 통인 사람들이 이제 한미 의원 연맹을 통해서 나갔다 왔거든요. 지난 주말에 다녀왔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갔다 온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자, 국회가 얘기를 하자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다녀온 이준석 대표는 키맨이 될 겁니다. 그래놓고서는 겉으로는 우리가 관세협상 얘기하자고 해놓고서 돌아와서 당대표 뽑혀서 첫 회의 앞두고 탁 데리고 가고 그래서 시기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미운살이 단단히 박혔구나. 미운살이 단단히 박힌 것이다. 문제는 그러니까 특검의 이런 그 수사 속도를 민주당과 조율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특검이 수사하는 건 민주당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에서 미운살이 박혔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특검의 수사 속도를 방향성을 제시한다거나 그럴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준석이 밉다고 해서 정치 보복성으로 당대표가 되자마자 특검 수사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구태여 정부라든지 그다음에 민주당과 엮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사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저는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과거에 이런 논란이 나왔을 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늘 정면 돌파하는 방향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는 털어도 나올 게 없다. 증거물들은 내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그 증거물들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으로 아무래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정말로 문제가 없다면 이준석 후보는 충분히 저는 클린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속적으로 특검 내부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취합해 봤을 때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준석 대표한테 향한 것이 아니고 그 윤상현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한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알았냐에 몰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향한 수사가 넓혀질 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너무 깊게 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마치 보복성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배 소장님께 잠시 여쭤볼게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당대표 되자마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이건 특검이 정도를 넘은 것이다 이렇게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오늘 오히려 국민의힘 신경 꺼라 이런 반응이거든요. 왜 이렇게 냉소적으로 나오죠?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천하람 의원이 반응하는 이유는 이제 국민의힘과 연계됐을 때의 부정적 반응이겠죠. 부정적 여론을 생각하는 의식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기가 이제 묘한 점은 있습니다. 시기가 묘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뒤였다면 차라리 나았을까? 한 2주쯤 뒤였다면 차라리 나았을까? 근데 그런 건 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일종의 정치적인 압박이냐. 지난 대선 때의 그 감정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진상이 구체적으로 해명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명태균 관련성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이제 해명을 해내야 되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과제가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완전히 정치적인 압박이다,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것만으로 방어하기는 좀 어려워졌어요. 그런 만큼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뭐냐면 여론도 그럴 겁니다. 명쾌하게 그러면 해명해라. 그런 게 늘 당당한 이준석의 모습이었지 않냐. 그런 점에서는 이걸 일종의 이 정치적 탄압으로 방어하기보다는 대응하기보다는 명쾌하게 구체적인 증거를 내밀면서 봐라 이런 걸 보더라도 나는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아니라면 그게 좀 더 여론에 오히려 더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대응 방법이 되겠죠. 첨언 있으면 짧게 듣겠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이제 국회에서 같이 만드는 1호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정부조직법을 통해서 정부 구성에 앞으로 어느 분야에 포커스를 두겠다라든가 아니면 경제 관련된 법안으로 했는데 이번은 뭡니까? 특검 3법이 이 정부 1호 법안 아닙니까? 그거 자체로 특검에 이 정부의 명운을 걸고 있다는 것을 사인을 이미 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대 우리가 뉴스 보면서 의원실이 소위 피의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압수수색이 됐던 사례 뉴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이런 식으로 그냥
의원들이 출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한대로 그냥 의원실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도 잘못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충실하게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나가서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 자체가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여지가 상당히 있다. 예. 그러면 공천 관련된 내용으로 한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전 당대표 시절에 본인 변호사 4명이나 그냥 공천 줘서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그런 건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서로 균형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한 기준이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찾던 목걸이가 최근 김 여사 오빠 장모의 집에서 발견돼 논란입니다. 관련해서 오빠가 지금 소환 조사받고 있다는 소식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짝퉁 인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희대의 국정농단 김건희를 즉각 구속하십시오. 꼬리에 꼬리를 문 불법 의혹 그리고 거짓말의 연속입니다. 고가의 명품 장신구를 처음엔 빌렸다고 하더니 이제는 모조품이라고 주장합니다. 고가의 명품 장신구들이 김건희의 친인척 집에서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김건희의 것이라면 이거는 명백한 증거인멸이자 은닉입니다. 네, 김 여사 측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비판인데요. 김 여사 측 관계자는 오빠 장모 집에서 목걸이가 발견된 이유에 대해 가족끼리 빌려서 착용할 수도 있는 거고 모조품, 즉 비싼 제품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고가의 명품 장신구를 빌렸다고 하더니 이번엔 모조품이라고 주장한다. 오락가락 해명이 문제라는 건데 전용기 의원께서 당시 착용 당시부터 이 문제 지적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3년 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도 해당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회의 이후에 2점은 빌린 것이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빌린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해명이 1점은 뭐 이미테이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3점 다 이미테이션이었고 가족끼리 빌렸다라고 하는 당시에도 하나는 모조품이었다라는 해명이 나왔다는 해명이 거죠. 나왔습니다. 예.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미테이션이라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전후를 살펴봤을 때에도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특검이 이렇게 친인척, 굉장히 먼 친척의 오빠의 장모집. 그렇죠. 오빠의 장모집이면 굉장히 먼 친척이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가깝지도 않은 분의 그런 자택에서 발견했다는 것은 특검이 이미 많은 내용들을 확보하고 있고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저는 해결하는 키는 이미 특검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누가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문제는 위증의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지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빠 장모집에서 목걸이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명백한 증거인멸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빨리 진품 감정을 착수해서 이 진위 여부를 밝히는 게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이 연일 도마에 오르면서 민주당도 소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최동석 처장 관련한 영상 정리해봤습니다. 김혜경의 사과는 대한민국의 문명을 한 차원 높이는 역할을 해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예. 지금 요 김혜경의 사과도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경종을 울려주는 사과였다.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발언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준석 같은 아이가 말하는 걸 쭉 들어보면 아, 저놈이 완전히 자기 이속만을 챙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 2030이 있다면 이준석보다 훨씬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만 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원내대변인이 사과가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우선 들어보시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거 언행들의 부적절한 언행들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1시간 반 뒤에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 의견이라는 공지를 냈습니다. 오늘은 최동석 처장이 공직사회의 철밥통 이미지를 깰 인사라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듣고 오시죠. 공직사회가 그동안 너무 고인물이다, 너무 정체되어 있다, 경직되어 있다 이런 많은 비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을 좀 혁신하고자 과감하게 민간에서 이런 전문가를 등용한 대통령의 뜻이 있거든요. 공직사회만 너무 철밥통 이미지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깨려고 한다면 인사혁신처가 주도적으로 그런 뭐 혁신적인 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앞으로 과제일 거라고. 네, 최근 유명 인사가 되어버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이 과거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 백승하 원내대변인이 처음엔 최 처장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곧이어서 당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 의견이다 이런 공지를 이례적으로 냈습니다. 소장님, 이 민주당의 복잡한 그렇죠. 속내를 대변하는 거 아닐까요? 좀 아주 복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발언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진숙 전 후보자 또는 강선우 전 후보자보다 더 심각할 겁니다. 왜 심각하냐면 민주당 내부 인사들에서 매우 비판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게 이 지향하는 발언의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일 강도 높은 이 긍정적인 옹호의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발언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또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인데, 나머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강훈식 비서실장 또는 우상호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입니다. 제가 전용기 의원에 대해서는 관련 발언이 있나 보다 없어요. 근데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고심스러운 것은 이러면 또 이 인사청문회가 없거든요. 근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까지 내리게 되면 이건 또 일파만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 정리는 이건 아니야. 좀 상당히 이 여론이 좀 고통스럽더라도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 주가 슈퍼위크라서 또 상호간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타석으로 이렇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까지 조치를 취하고 상호간세도 두근두근한 상태로 가면 이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론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내부 판단은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발언을 가지고 사람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분명히 상당한 인사 이 업무의 경험이 있어요. 한국은행에서도 한 20년 정도 되고 상당히 오랜 경험. 근데 왜 이런 발언이 나온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발언만 놓고 보면 이진숙, 강선우 전 후보자보다 심각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끊어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끊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남 라인을 2선으로 물리라. 이건 어떤 얘기죠? 왜냐하면 검증에 대해서 시스템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인사 기준에 맞춰서 적격자를 판단을 했는지 또는 부적격 기준은 뭔지, 그리고 다시 인사 재송부할 때 무슨 기준으로 재송부해야 하는지 역대 정부는 다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정부는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후보가 그만두는 과정에 있어서도 끝까지 버티다가 총무비서관, 소위 성남 라인의 핵심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권에 훨씬 더 가까운 언론에서 그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연락을 받고 장관 후보가 그만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안에의 하급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나 총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게 버티더니 그 전화 받고 그만두고 그러기 때문에 인사 시스템이 없고 소위 성남 라인이 예스하면 가는 거고, 거기서 그만두면 그만두는 그런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인사혁신처장도 이런 기준 없음이 그대로 드러난 인사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현재 총무비서관의 힘이 세다. 그래서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현통이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미 연락한 바 없다라고 부인하는 성명까지 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싶은 거고요. 최동석 인사처장 같은 경우에는
저에 대한 비판은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 하신 비판도 있는데 물론 저도 듣기는 거북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분은 당연히 안 좋죠. 그러나 이분이 듣기 싫은 말 했다고 해서 다 사과해야 된다고 하고 그분이 업적을 만들어 놨던 것 그리고 그분이 인사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간과하고 비판하고 사과하고 사퇴해라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듣기 거북한 말을 하더라도 이 일 잘할 사람이라면 이재명 정부는 과감하게 기용하는 그런 인사 원칙을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분에게 인사를 잘할 수 있게끔 응원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여당을 향해서도 쓴소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저희 당의 기류는 기본적으로 최동석 인사처장을 한번 믿어보자라고 하는 기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거북한 말을 들었던 전용기 의원도 응원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최동석 인사처장을 유지를 하려면 최동석 인사처장의 그런 인사의 식견 때문에 그 사람을 써야 된다면 그분이 평가한 인사들로 대통령실을 채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평가를 정확하게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정무수석 그리고 또 그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핵심 인사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장 되신 분이 최근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둘은 같이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요.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다시는 정치판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되는 비서실장을 임명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애들 때문에 민주당 다 말아먹고 있는 정무수석을 임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무능한 아이를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민주당의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전문성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왜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들로 내각을 채우고 대통령실을 채웁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무능한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들끼리 그 같이 다닌다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 장관을 비유를 했거든요. 그럼 본인들도 끼리끼리 다니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끼리끼리가 안 되려면 한쪽은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비서실장, 정무수석,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을 내치고 인사혁신처장을 선택하든지 인사혁신처장이 물러나든지 양당 간에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 문제는 저는 세상을 좀 단편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일을 시켜야 일 처리가 되지 안 맞는 사람들 시켜놓으면 일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코드 인사들이 지금까지 굉장한 문제를 만들어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 기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 판단한 것을 그 누구도 쓴소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결국에는 파면 결정이 나고 불법 계엄을 일삼는 내란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그 인사 시스템은 지금까지 우리 역사가 보여왔던 나쁜 점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해볼만한 인사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일반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인사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참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 인사 검증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장 자격으로 국회 출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같은 편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말을 할 사람이면서 그날은 저 뉴스 본 적이 없어요. 저 집에 TV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직면해야 되는 인사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입 닫는 모양새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사혁신처라는 거는 공무원 채용이라든지 성과라든지 보수라든지 복무 전체를 다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가볍기가 그지없는 사람이 이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인사 복무 관리 감독이 되겠느냐. 그래서 굳이 이 사람을 놓고 공무원 인사 전체를 흔들 필요가 있냐라는 걱정이 앞선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최동석 네,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논란은 되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도 부분적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인사청문회가 없는 인사혁신처장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안고 가겠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대통령 국정 운영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이 되겠죠. 긍이든 부정이든. 예, 대통령 지지율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야가 다음 달 각각 새 당대표를 선출하죠. 민주당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의 지지층을 향한 선명성 경쟁이 치열한데요. 어제 있었던 2차 TV토론 맞대결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을 평가하자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철학과 용인술의 실용적 통합적 인사가 반영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우리가 점수를 매길 때가 아니지 않는가. 성과를 보고서 점수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0점 이상 99점까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100점 만점에? 왜 그러냐면요. 실사구시형 내각이었다. 그리고 송민영 장관 유임을 시켰듯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 현재 앞으로 잘할 장관이라면 과감하게 발탁한다라는 거였고요. 안규백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 정책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다시 두 번째 임명을 했습니다. 이런 걸로 보아서 굉장히 잘한 인사라고 생각하고 권오을 보훈부 장관도 매우 잘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카운터 파트너로 나와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은? 없다. 저랑 맞는 당대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까지 출마했던 그 후보들 중에는 협치의 대상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박찬대, 정청래 의원 모두 나와의 국민의힘 카운터파트는 없다, 나와 대적할 당대표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란의 주요 임무를 종사했다고 재판을 받을 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고 있지 못한 국민의힘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출마한 후보들 중에는 맞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에는 반윤석열 세력들이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인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강선우 의원 사퇴를 둘러싼 두 후보의 선명성 경쟁이 더 치열했잖아요. 이 부분이 지지층도 갈라놓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 전체를 안고 가는 여당의 지도부로서의 모습을 비치는 데는 상당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이제 정권은 잡았기 때문에 포용하고 협치하고 특히 국회에서 너무 이제 정쟁으로 흐른 국회를 보여줬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을 했으면 정쟁이 아니라 민생으로 가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왜 상법 이렇게 협력하고 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비전이나 이런 걸 내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대는 누구도 인정하기 싫어. 그러니까 지금 바로 내가 표를 선명한 걸 통해서 어떻게 얻겠느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국민의힘, 즉 야당을 향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또 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원에 가느냐에 따라서 소위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기각되기도 하니까 특별 검사에 이어서 재판부를 아예 특별 재판부로 만들겠다고 지금 헌법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독재 본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전당대회 가볍게 살펴봤고요.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죠.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이 이번 주 한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할 것으로 보이는데 마침 전한길 씨가 진행자로 포함돼 있어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전한길 씨가 하는 유튜브에 출연하기로 하셨죠? 네네. 네 명이 같이 하는 거고요. 네 명이 뭐 당대표 후보를 불러서 뭐 검증을 하겠다는 차원이니까 제가 뭐 굳이 그것을 뭐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전한길 씨가 근데 강성 발언으로 서울시당 윤리 회부돼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런 비판. 우리는 계속 싸우면서 올 때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인 개딸이 지금까지 끌고 왔고 대선에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정면으로 돌파해서 싸우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 부분은 당의 입장과는 다르고 우리 당은 그 부분과는 다르다. 우리 당은 입당하는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단 받아들여야 되겠고 문호를 개방하자 이렇게 하죠. 마음이 정말 찹찹하고 무겁습니다.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그런 세력들이 당을 장악하게 된다면 우리 당의 미래는 저는 없다. 그리고 우리 당은 거대 강성 여당 여건에 의해서 저는 해산 작업에 들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 네, 장동혁 의원이 사흘 뒤에 전한길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하고 김문수 전 장관 측도 출연 검토에 나섰다고 합니다.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소위 찬탄파, 또 개혁파라고 하는 한동훈 전 대표나 조경태 의원 등은 전한길 씨 출당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또 이 전당대회가 전한길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의힘은 지금 전환기가 돼야 되는데 전환길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참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협착이냐 밀착이냐.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의원의 경우에는 전환길 인기와 더불어서 당대표를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까지 출연하면 이른바 협착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윤 어게인을 절정 수준으로 이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윤 어게인이지만 이건 밀착 정도지 협착까지는 안 된다. 협착이면 너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 내에서의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탄핵 찬성이냐 탄핵 반대냐도 나누는데 탄핵 반대 내에서도 김문수 또 장동혁 플러스 전한길 그룹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옆에 이제 김희정 의원도 계시네요. 그러면 이 전당대회가 끝났을 때 과연 그동안의 문제들은 수습이 될지 이런 부분도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은 더해지고 있다. 근데 실제로 전한길 씨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뭐 태풍의 눈인지 정말 태풍인지는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방송의 소재로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윤석열이냐.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 전당대회도 선명성 경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반대편에서 윤석열을 다시 소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민의힘을 결국에 망칠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민주당 내부나 그리고 외부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당적도 없을 뿐더러 우리 당내에는 윤 어게인 같은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양당의 전당대회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생방송을 진행하며 고속도로를 달리던 40대 인터넷 방송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생방송 채널에 접속한 경찰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사고 없이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도심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순찰차가 검은색 SUV를 발견하더니 천천히 따라올 것을 지시합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인터넷 방송인 40대 A씨. 곧바로 음주 측정까지 받습니다. 생방송을 진행하며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음주 사실을 언급했고 한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힌 겁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벽까지 소주 2병을 마시고 정오쯤에 대구 자택에서 출발한 거로 드러났는데 목적지는 부산 영도구 태종대였습니다.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100km에 가까운 거리를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달린 겁니다. 경찰은 A씨 채널에 가입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했고 추격에 나선 지 40분 만에 붙잡았습니다.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위해서 BJ 채널로 접속을 해서 실시간 이동 위치를 파악했고 추격하도록 지령을 해서 대상 차량을 발견했고 검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경찰이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 여론 조작을 한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리박스쿨 관계자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직무대리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를 소환한 이후 다른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며 관련자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로부터 23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대형 기업과 22조 8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경영상 비밀 유지에 따라 계약 상대는 비공개라고 밝혔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직접 계약 사실을 알렸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시작 일주일 만에 신청률이 78%를 돌파했습니다. 4천만 명에 육박하는 국민이 신청을 마친 건데요. 정부는 누락되는 국민이 없도록 찾아가는 신청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시작 일주일 만에 국민 10명 중 8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전체 대상자 가운데 78.4%인 3,967만 명이 신청했고 누적 지급액은 7조 1,20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20년 긴급 재난지원금과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신청률이 1.4배 더 높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08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723만 명, 인천 253만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신청률을 보면 인천이 83.7%로 가장 높았고 세종 83.4%, 대전 80.9% 순이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로 받은 사람이 2,973만 명, 지역 사랑상품권 672만 명, 선불카드 322만 명 순을 기록했습니다. 요일제가 해제되면서 9월 12일 신청 마감 때까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는 자발적 신청이 대부분 완료된 만큼 앞으로는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홀몸 노인이나 장애인이 해당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담당 직원이 방문해 접수한 뒤 바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내란 특검이 언론사 단전 단수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도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야권 전반에 대한 수사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해진 소식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이렇게 신병 확보에 나설 걸로 보셨습니까? 사실 조금 이 수사가 진행된 지 그 앞에 있는 검찰 수사까지는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신병 확보가 그 혐의에 지금 제시된 혐의에 비해서는 굉장히 늦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시도가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것을 아마 본인은 예상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그 행위의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되고 이미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경찰력과 군 병력을 동원한 각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신병 확보와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이라는 건 결국은 헌법적인 질서에 의한 통치를 중단하거나 그것을 전복시켜가지고 다른 방식에 의해서 통치를 하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물리력 동원에 있어가지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행정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히 소방청이나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을 이용해서 만약 그것을 용이하도록 하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까지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중요 임무 종사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단전 단수 지시가 사실상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전 장관이 일단 대부분의 의혹을 이제 부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핵심은 단전 단수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는가, 거기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 거에 달려 있을 것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본인은 계속 부인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참고인인, 그중에서 핵심 참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청장 등에 대해 당시 어떤 지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소방청장이 진술한 내용에서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진술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 그렇다면은 이 혐의가 소명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사실 언론이라는 거는 개별적인 그 언론사들의 회사로서의 특성뿐만 아니라 네.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확인하고 계속하게 헌법적인 질서를 만들어가기가 굉장히 중요한 조치인데 예. 이것을 단전 단수 등의 물리적 조치를 통해서 이것을 불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자 했고 예. 그런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란 특검의 상황 좀 알아봤고요. 김건희 특검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게 2022년 보궐선거 당시의 일이잖아요. 공천 개입 의혹인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현역 의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뭘 가져가려고 했던 걸까요? 네, 결국 공천 개입 의혹은 두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천과 관련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체적으로 명태균 씨 등과 공모해가지고 구체적인 개입 지시를 했는지가 첫 번째 파트이고요. 네. 두 번째는 개입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천이란 건 사실은 공당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과정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그러한 공천 개입 지시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두 번째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파트와 관련돼서는 내가 뭐 상현이한테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녹취록이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결국 그렇다면 이것을 지시를 받고 공천 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윤상현 의원과 그리고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페이지 2, 두 번째 파트에 대한 수사에서는 핵심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당시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을 했는지에 관한 부분들이 수사와 압수의 대상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전화를 해보겠다. 당시에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이제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14시간 정도 오늘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통화한 거를 인정했다는 말이죠. 이게 앞으로 수사 상황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두 개의 파트 중에서 첫 번째 파트는 어떻게 보면은 그 혐의가 상당히 소명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천 개입에 관한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인정했다라고 한다면은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확인되고 외부적으로 공개됐던 거는 명태균 씨와의 대화에서 내가 그거와 관련된 공천 개입 지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만 있었지 실제로 지시를 했는지가 확인이 안 됐었는데 예. 실제로 지시를 했다라는 것을 당시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 시인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지시를 받았다는 것까지에 대한 내용들이 확인이 된 것이라 볼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공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첫 번째 파트에 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점이 상당한 소명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진술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전화를 받은 걸 넘어서 그런 지시를 받았는지를 인정했는지 여부들은 객관적인 증언이나 나머지 증언들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거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에 관련돼서는 결국은 공천 개입 관련된 지시를 받고 그거에 따른 공천을 했다고 한다면은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당시에 공천에 관여한 사람들 그 지시에 따라서 어떤 실행들이 이루어졌는지가 두 번째 수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네,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윤상현 의원의 특검 진술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그런데 정작 명태균 씨는 오늘 소환이 예정돼 있었는데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구속이 됐다가 좀 풀려난 상태인데요. 예. 아마 이제 계속적으로 조사에 이제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 경우에는 명태균 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특검이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이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명태균 씨 통해서 이제 입수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핵심적인 이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명태균 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없다고 한다면은 후속적인 보강 수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조사를 불응할 경우에는 결국은 관련된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 공천 개입에 대한 부분이었고 또 이것과 별개로 지방선거 개입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 관련자인 이제 최전도 의원이 숨진 소식이 알려졌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특검 측은 관련돼서 해당 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소환이라든지 이런 통보를 전혀 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차피 이제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천 개입도 전반적으로 다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들을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이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렸던 명태균 씨가 제공한 여러 가지 공천 개입과 관련된 내용들은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그리고 총선 지방선거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까지 여러 가지로 맺혀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더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의 관련자들의
이런 압박감들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검 차원에서는 이제 두 가지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지나친 압박으로 수사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과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더 적극적이고 빠른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보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던 최호 전 경기도 의원의 사망 소식을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또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의 오빠를 지금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혐의죠?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특히나 지금 이번에 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금 제공했다라고 하는 그 목걸이, 반클리프 목걸이의 모조품이 오빠의 인척집에서 장모님 집에서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과정에서의 왜 이것이 그 집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것이 모조품인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할 거고요. 또 관련돼서 그렇다면 그것이 보관된 경위와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지금 이 건진법사와 관련된 일종의 뇌물 공유와 관련돼서는 그것 또한 두 가지 페이지가 있는데요. 뇌물을 공유한 윤모 씨, 이제 통일부 전 간부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명품백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나는 전달하지 않았고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그러한 대상 물품 중에서 몇 가지로 지목된 내용들은 결론적으로는 모조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오빠의 인척집에서 발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게 잃어버렸다거나 빌린 것에 불과했다고 하는 기존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지만은 이것이 수사 전반에 혼선을 유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또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물 공유와 관련돼서는 어떠한 청탁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굳이 그거를 저런 명품 장신구나 혹은 명품 백 같은 것들로 했을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집에 그냥 모셔두는 게 아니고 하고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어떠한 청탁을 목적으로 해서 굉장히 고가의 명품 선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제일 궁금한 건 무엇일까요? 직접 전달하지 않는 이상 잘 전달됐는지, 그래서 내 청탁 내용이 잘 들어갈 수 있는지가 궁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윤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주고 아무런 연락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특히 심지어는 만약에 통일교 자금으로 이것이 집행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만큼의 자금이 나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되고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체크 과정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내용들을 따라서 지금까지 어디에서 발견됐든 혹은 발견되지 않았든 지금까지의 진술의 내용들의 신빙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검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잘 받았다는 표시로 착용하고 다녔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인 거죠? 네, 오히려 이제 받은 다음에 착용도 안 하고 받은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은 뇌물을, 그렇게 큰 금액의 뇌물을 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상하지 않을까요? 개인도 아니고 이제 큰 단체에서 단체의 자금으로서 저걸 구입해가지고 만약에 뇌물을 공유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확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가지고 지금 나타난 이제 이 물품들의 출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이 건진법사나 통일과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교로운 장소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발견된 것 또한 어떤 경위인지를 확인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청탁금품 행방의 특이점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백 YTN 사장이 지난해 4월 취임한 지 1년 3개월여 만에 전격 사임했습니다. YTN은 오늘 김백 대표이사 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임했다며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 차순희 사내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는 절차에 따라 후속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직원들은 평소와 같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대 주주인 유진 ENT도 공식 입장을 내고 차기 대표이사와 관련해 내부는 물론 외부 미디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신중히 선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가마솥 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의 낮 기온이 37도를 웃돌았고요. 서울의 기온도 36.4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온이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한데요. 오늘 저녁까지 서울 등 일부 중부 내륙 지역과 경북 북부, 전북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빠르게 식진 못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대부분 지역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며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7도, 대전과 대구 36도, 광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은 매우 강하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산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어서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35도 안팎의 폭염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는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